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누가 쇠퇴하는 걸 기록을 써놨겠습니까? 그리고 쇠퇴하는 데는 기록이 없죠 원래. 그래서 얘도 얘 육군 상무사 쇠퇴했는지는 기록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근처도 굉장히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고 지방 장시가 발달했던 곳이던데, 근데 우리가 이 보부상이나 상인들을 그냥 진짜 천한 장사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은 굉장히 조직력이 좋았잖아요. 그들은 조직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깨지면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용을 하냐면 권력자들이 이 상단을 꽉 잡고 있습니다. 진짜 조선판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영의정 집은 어디 상인을 짰고 있다, 뭐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또 상인 집단을 제일 잘 이용한 사람도 또 하나가 왕이죠, 왕. 왜냐면 여기 특권 상인들이었고 그 공인들이라고 하는, 나중에 또 생기긴 하지만 또 이 보부상들도 많이 활용하는 게, 우리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킬 때 사용했던 게 황국협회라는 상인단체예요. 그런 것처럼 이 상인단체들이 조직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하다 잠깐 하나 빼먹겠는데, 조선 후기 상공업의 발달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역할이, 그럼 농업기술의 발달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세금제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3대 세금이 뭐냐면 땅에서 는 전세, 흔히 우리가 그냥 그걸 다 세금을 알고 있는데, 그 땅에서 하는 세금은 사실 뭐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많이 못 미쳤던 게 땅을 갖고 있는 농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전세,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몸으로 때우는 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군대를 가거나 지방에 공사를 할 때 끌려가는 군역과 요역이라는 역입니다. 근데 조선 후기는 전쟁이 안 나다 보니까 군역을 돈으로 대신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배 2필씩 내게 되는데, 또 하나가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공납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물산이 풍부한 동네는 공납의 부담이 크고, 물산이 좀 낮은 산골 마을은 공납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 있다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 아니라 그냥 막 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기 기록을 보면 그 전라도에 아까 무주진한 장수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골 마을에 조기, 전복을 막 배정을 해버리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게, 그럼 물산이 풍부한 동네는 맨날 공납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걸 균등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런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납의 여기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조선 후기에 그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저기 광해군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대동법이라고,
그러니까 현물을 거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옮기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굳이 현물로 안 올려도 서울에서 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물건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통경제.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야 그거 현물로 올리지 말고 돈으로 내. 그러면서 그 부과 기준을 이 토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대동법인데 이게 되게 세법의 변화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게요. 인두세에서 재산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세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라요. 그러니까 흥분의 식구들이 세금을 많이 내던 게 놀부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걸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세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시작했던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는 숙종 때까지 100년이 걸립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광해군이 시작되긴 했지만 그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한결당 12두의 쌀을 걷는데 그걸 가지고 전국에서 수치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는 써야 되잖아요. 저기 뭐 왕실에 종이가 떨어졌다. 종이를 사야 되고 뭐 임금이 이제 전복이 떨어졌다. 전복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양반이 가서 장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국가에다가 관청에다가 갖다 바치는 계층이 생기는 게 그게 공인이라는 계층이 생겨요. 공인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상공업이 또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건데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또 유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금 제도 자체가 대동법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공인이 나타나면서 상업이 더더욱 발전하고 상업의 발달은 또 뭐를 또 연결이 되냐면 당연히 상인들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공업자들 이렇게 돈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수공업자들이 전부 다 관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돈을 주면서 물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선대제라고 하는데 미리 선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납품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공업이 상공업에 이렇게 좀 종속되는 경향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과서 보면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에 무슨 엄청난 상공업에 발전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게 뭐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싫어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가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죠. 거기는 상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나라가 길고 왜냐면 지역이 독립적으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치적인 제도 뭐 그 참근 교대라든지 이런 제도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게 돼서 18세기에 오사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정말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그 문화의 향유층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문화의 중심층이 상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문화가 좀 다르죠. 걔네들의 문화는 우리나라 조선 양반들은 어쨌든 체면이 중요하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상인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경제적인 문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일본의 지금 문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상업이 발달하면서 양반이 그 문화의 중심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돈 있는 농민들이나 분농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화의 중심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이렇게 향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화라는 게 사실은 관객이 있어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있어야 되면 그 당시에 사람을 제일 많이 모을 수 있는 건 장시라는 거죠.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마당극도 펼쳐지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아는 뭐 탈춤 그 우리 뭐죠 그 말뚝이 나오는 게 무슨 탈춤이죠 그 양반 그 뭐 봉산 탈춤인가요? 봉산 탈춤 뭐 무슨 북청 사자놀이 이런 것들이 다 지방 장시를 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에 우리가 서민문화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소리도 들어가나요? 그리고 마당극 그리고 또 옛날에 막 양반들은 사군자나 그리고 있었지만 서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심미가 좀 떨어지면 화려하고 크면 이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민화라고 하는 호랑이 그림 막 색깔 뻑적지근한 것들 그런 거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조선 후기의 문화의 그 경향인데 그 과정에서 아마도 그러니까 아까 오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임명준 선생님이랑 이 근처에 장시가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클 수 있는 참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배고픈 직업이잖아요. 예술이 크기 위해서는 후원자가 나오지 않으면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유명한 예술가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메디치 가문이라는 유럽 최고의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후원을 해주게 되고 이탈리아가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게 가능했던 것처럼 조선 후기에 이런 문화가 대중문화라든지 이런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돈 많은 후원자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런 장시와의 연관이 굉장히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포 지역이 장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유명한 판소리꾼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거를 명확하게 그게 100%의 이유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를 아마 이런 조선 후기의 상업의 발달, 그게 또 연결되는 지방장시의 발달, 그거와 연결된 조선 후기 예술 문화의 발달과 이게 쭉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여러 가지 장시와 관련해 갖고 연결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몫이 않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주교마을입니다. 주교마을. 자, 가시죠. 그리고 이제 와룡천이 물이 이제 그 지금 AB 지구 막았는데 갈산 오드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물이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기 지금 결성 사람들도 용오리에 왜 장터가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 지금 현재 행정지도로 보면 장이 있을 위치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가 면 소재지도 아니고. 근데 여기가 장이 있었던 이유는 신금성이 지금 여기 한용운 생가에 있는 산등성으로 해서 양쪽으로 물길이 이렇게 들어와요. 신금성 양쪽으로 갈라져서 상거리처럼. 거기 신금성 주변에는 고려시대 때 읍지인데 장이 설 위치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해바다 쪽에 들어다보면 신금성 이 뒤쪽에 장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려시대 때부터 읍치장이에요. 여기는 신금성이 있던 읍치장. 근데 이게 언제까지 장이 있었냐 그러면 여기 장세가 쇠락하는 거는 1930년대 장항선이 생기면서 물류가 이제 수운에서 육로로 바뀌면서 광천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철도가 생겼다고 해서 장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초반까지 장이 섰어요 여기. 그런데 이제 결성의 읍지가 신금성에서 지금 현재 결성읍성으로 이제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면서 그 결성읍성 앞에 장이 생기긴 생겼는데 여기보다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고려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장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장이 크지 못하다가 이제 철도가 생기고 이제 육로가 교통이 이제 버스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쇠퇴를 하기 시작하고 결성이 좀 컸어요. 근데 결성이 큰 장이 커진 기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먼저 장이 없어지고 이제 육로 교통이 이제 버스가 생기면서 여기가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결성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갈산은 지금 장이 아직도 서요. 갈산은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 지역적으로 교통적으로 보면 광천이나 홍성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까지도 장을 유지를 하는 거고 여기는 교통이 외져 있어요. 버스 같은 게 다니긴 하지만 버스 노선 자체가 굉장히 외져 있고 다른 데를 다 거쳐서 돌아서 들어오는 코스예요. 이거 버스가. 그러니까 장이 빨리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 여기 그 간척한 논들이 지금 여기 대부분 많거든요. 물 들어오던 자리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주택들도 많이 형성이 안 돼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오던 장을 오던 이 인근의 사람들이 버스 교통이 갈산이나 결성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산하고 결성이 컸던 거 되고 여기는 원래 고려 때부터 있던 읍치장이 여기 이 자리다. 용오리 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물길이나 지도 들어오는 거 수원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돼요. 얘가. 그리고 여기가 철도가 생기고 나서도 계속 장이 컸던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소리꾼 얘기하셨는데 근대 오명창 중에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원래 서천 사람인데 그 이제 사촌 이제 친척지간이 김정근하고 여기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일제 강점기에도 결성장보다 여기가 컸던 거예요. 소리꾼이 결성이 아니고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꾼이 여기와 상주에서 살면서 장날 되면 공연을 한 거죠.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용호장은 지금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근대까지만 해도
결성장보다 여기가 컸다라는 걸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결성면 형살리 주교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성엔 이런 옛 이름들이 많이 살아 있어요. 주교마을은 조선 후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독립 마을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제 형살리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리가 아니고 그냥 자연마을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왔게요? 주교마을을 왜 왔을까요? 주님 찾으러 술? 주교마을을 찾아온 이유는요. 이제 주가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배주자예요. 배주의 다리교, 배다리란 뜻입니다. 이제 하천을 건널 때 뭐 얕고 만만하면 그냥 건넜겠죠. 그 다음에 조금 만만하지 않으면 다리를 놔야 되는데 다리 놓는 게 옛날에 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 쓰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널판지로 건너는 널다리라는 거 하고요. 배를 이제 연속으로 이어가지고 건너가는 배다리라는 건데 얘를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널다리는 판교고요. 배다리는 주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많이 있어요. 널다리와 배다리가. 뭐 판교 IC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보령에 가도 주교리가 있고요. 예산에 가도 주교리가 있고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지도를 꼭 기억하시라고 그 동네 이름이 뭐였죠? 판교리. 거기가 판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판교리는 금리천 유역에 있는 마을이고요. 얘는 이제 아까 본 와룡천. 여기는 와룡천의 상류예요. 그래서 이제 조 고개가 아까 갔던 그 용호 장터 그 마을하고 이 마을하고 또 작은 분수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넘어가 이제 덕산으로 가는 주요 통로가 있었고 그 통로를 따라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이 다른 수계에 있는데 다른 수계라 그래도 뭐 거창하게 다른 수계는 아니고요. 조금 이제 범위가 요거만 쓸 건데 지도가 거창하죠. 요거만 쓸 건데 저 보세요. 제가 좀 돈을 내끼려고 충청남도 전체를 출려고 했어요. 다른 데 갈 때도 쓰려고. 근데 이제 어디냐면 오늘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판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뭐 코드가 하나 빠졌는데? 판교가 많아요. 판교가 아까 말씀하셨어요. 주교 판교는 전국에 많아요. 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판교도. 됐죠? 그래서 아까 갔던 데가 이제 어디냐면 여기예요. 네, 아까 갔던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냐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근데요, 이제 이 지질도를 이렇게 거창하게 펴드는 이유는 요 색깔을 보여드리려고요. 요 색깔. 요거 회색. 이 회색은 이게 퇴적됐다는 뜻입니다. 퇴적층.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보면 당연히 아까 모산만 안쪽은 다 퇴적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 가보겠지만 이 안쪽까지 다 퇴적했어요. 신금성 앞에까지. 근데 여기도 전부 퇴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퇴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름이 주교다. 그러면 옛날에 여기를 왔다, 요 자그마한 냇물이요.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배다리를 만들어서 건넜다는 뜻이고요. 여기도 이제 널빤지, 이런 걸 뭐 걸어가지고 여기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판교란 이름이 붙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퇴적된 이후에 사람이 작용을 해서 이제 퇴적 지형을 농지로 바꾼 겁니다. 근데 농지로 바꾸기 전에는 그냥 뻘이었겠죠. 뻘. 근데 이런 뻘들이 그럼 언제부터 생겼을까? 우리 답사를 이제 많이 저랑 같이 다녔으니까
뻘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는 대략 한 연대로 따지면 연으로 따지면 한 12,000년 그 전부터 이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채워져서 아주 하나의 예를 들자면 부여 백마강 옆에 땅을 10m만 파면 갯버륵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12,000년 전에는 다 바다였다는 뜻이죠. 뭐 여기 당연히 바다였겠죠. 근데 이제 바닷물이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간 상태에 그거 다 바다였는데 얘가 이제 점점점 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갯벌이 이제 밖으로 밀려 나가면서 지금의 해안선까지 진행을 한 거죠. 뭐 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 퇴적이 이제 다시 높아지면서 또 퇴적이 됩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후퇴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여기 일어나서 이 주교리라는 이름으로 남게 됐고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지역의 어떤 그 농업의 배경 그런 것이 됐을 겁니다. 물적인 배경. 그래서 이제 아까 용오리 장터에서 배고파서 그냥 왔는데 예를 들면 용오리는 재밌는 점이요. 이제 시장권이라 그래서 5일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부상들의 움직임의 세트는 기본적으로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장돌뱅이들이 하루도 안 거르고 돌겠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옆장터는 어떻게 넘어가느냐? 옆장터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이 공집합이 나와요. 교집합이라나? 두 개가 같은 공유하는 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결성은 어땠냐면 보령상권과 홍주상권이 딱 겹쳐요. 그래서 우리 결성장, 용호장, 그 다음에 갈산의 백야장까지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날이 이 용호장이 3일장이에요. 3일장.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컸을 때 결성장은 2일장, 5일장 두 번 있었어요. 장이 전성기에는. 그래서 이제 하루 차이죠. 그래서 이제 장터를 공유하고 광천은 4일장. 네. 그래가지고 광천하고 또 이게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보령으로 연결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이쪽 바다로 연결돼 가지고 육지로 연결되느냐, 이쪽 바다로 연결돼서 육지로 연결되느냐 하는 소위 이런 거를 이제 일본식 한자 말인데 적환지라고 합니다. 적환지. 다른 말을 쓰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말이 없어요. 하여튼 서로 다른 교통수단이 만난다는 뜻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자리가 중요한 중심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작은 규모의 적환지이죠. 저쪽과 이쪽이 다. 그래서 이제 상업이 성하고 마을이 번성한 고대 이래로 이제 국가가 형성되고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상필 선생님 기왕에 오셨으니까 그 후빈기 해수면 상승과 퇴적에 대한 얘기 조금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돌발 질문. 먼저 소개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가 좀 그렇죠. 지휘복을 넘겨. 지금 아산시의 온양고등학교에서 좀 학생들에게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상필이라고 합니다. 임병준 선생님이 사실 앞부분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냥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보충 설명만 하는 식으로 짧게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임병준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원래 여기가 이제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그 지금 여기 바닷가에서 경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먼저 그 저희 서해안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옛날에 교과서에서 보셨겠지만 서해안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합니다. 예. 그 리아스식 해안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옛날엔 다 높은 산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기와 후빙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빙기는 빙하가 굉장히 많은 시기였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전 지구가 딱 빙하로 덮여 있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보다 날씨가 좀 더 추운 건데 근데 그래도 빙하는 엄청나게 양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빙하가 많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빙기가 있었는데 이제 후빙기가 도래했습니다. 빙기 이후의 시기. 후빙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 빙하들의 양이 다 녹아가지고 바닷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기 때는 해수면이 낮아지고 후빙기에 와서는 해수면이 상승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빙기에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고 보니까 이 높은 산맥들은 그대로 육지로 남아 있는데 그 비교적 이 지대가 낮은 여기 계곡이죠.
이 계곡들은 전부 다 바다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만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과거엔 다 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바닷물이 됐다가 바다로 들어오면서 여기 다 많이 되고 여기도 많이 되고 여기도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하지만은 과거엔 육지였겠죠. 여긴 높은 산맥이었고요. 그런 과정들이 한 번이 있던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아마 반복이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과거에는 아마 바다였다가 다시 육지로 변한 거고 바다였다가 육지로 변한 거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됐을 겁니다. 그게 비단 여기 태안 홍성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서해안 전체가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를 보면서 이제 계속 임병준 선생님의 해설을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접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널다리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이 요충지니까 마을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 이제 예를 들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마지막 종점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들고 날고 하는 데는 이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넓으니까 이제 다리를 놓기가 옛날 기술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배 타고 건너야 되고 그 안쪽 이제 물이 들어오는 마지막 지점 뭐 한자 말로 감조 구간 조수를 느낀다 그런 뜻이죠. 감조 구간의 마지막 지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의 마을들이 이제 조금 더 밑으로 가면 나루터에 있겠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런 데 자리를 잡게 되겠는데 그런 이제 나루터에 관계된 마을이라든지 다리와 관계된 마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예. 네. 아유, 네. 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사실 이제 먼저 그 마을은 이제 그 나루터 마을이라고 하는데 좀 그걸 좀 한자어로 하면 또 이제 도진치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런 것까지는 아실 건 없을 거고 나루터 마을인데 나루터 마을의 특징은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숙박업도 발달하고 뭐 이런 게 다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끝에 진짜 들어가는 도시, 포자 들어가는 곳, 뭐 마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자 들어가는 곳이 다 이런 도진치락과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도진치락은 주로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요. 우리나라 서울이 가운데고 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을 먹을 땐.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땐 남북 선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하천은 대부분 다 이렇게 서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우리나라 주요 교통로는 이렇게 하천을 건너야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천 곳곳에 이런 나루터 취락들이 많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 어렸을 때 개경의 제일 대표적인 무역하면 병란도라는 거 배우잖아요. 병란도 할 때 도자도 그게 다 도진취락이라는 뜻이고요. 서울의 마포, 뭐 노량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나루터 취락, 도진취락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다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의 개념을 때 다리 하나 놓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라고 하겠지만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사실 작년까지 베트남에 있다가 왔는데 베트남에 2년 동안 있다 왔는데 베트남의 가장 큰 도시는 호치민에도 다리가 없어요. 지금도 배로 이렇게 실어 나릅니다. 베트남 한국학교에 잠깐 있다 왔는데 배로 실어 날라요. 우리가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가지 않는데 그게 사회 간접자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게 그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배를 넓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도 다리가 없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다리를 배에다가 다리를 못 놓고 보통은 그러니까 이렇게 배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 위에 판자를 깔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배다리 하면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조가 아버지 보려고 화성에 가거나 아버지의 묘소를 보려고 화성에 가거나 때로 온양온천에도 자주 왔었대요. 이런 쪽에 오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강 나루터에 그럴 때마다 다리를 선설하기는 어렵고 또 왜 다리가 어렵냐면 조선에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잘 상상할 수 없는데 옛날에 하구뚝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조수가 막 밀물 썰물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심지어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정선까지 올라가요. 한강을 타고. 그래서 우리 떼돈 번다고 하죠. 떼돈. 이 떼돈이 뭐냐면 정선에서 나무를 베서 한강에다가 띄우면 썰물 때 같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뗏목을 타고 가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떼돈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쪽 쉬는 곳마다 주막이 쫙 형성이 됐던 건데 물이 들어오고 나가거나 때는 홍수가 나면 다리가 계속 휩쓸려 나갑니다.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걸 상설 다리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았나 봐요. 특히 또 한강처럼 넓은 강은
다리 만드는 건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나루터를 하는데 왕이 배를 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 행차 행렬이 길기 때문에 배를 쫙 깔아놓고 나루터를 다리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배다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했냐 설계를 정약용이 과거에 막 급제한 아주 막 그 신진 관료인데 정약용이 그 주교를 설계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했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약용이 정주에 뭐 그 전도 떴다는 소리가 있는데 정약용의 실력을 인정받는 건데 그 배다리가 가장 대표적인 배다리죠. 그러니까 배다리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배 연결하고 판자만 깔면 되지 않냐겠지만 그 배를 동원하기 위해서 강폭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는 못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배 높이도 일정하게 해야 되고요. 굉장히 이게 복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를 동원할 때도 어떤 배를 동원하냐에 따라서 민간 배를 동원했을 때는 또 민간인에게 또 이렇게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또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배다리가 의외로 굉장히 과학적이었고 중요했던 건데 이런 곳에도 사실 지금 보면 건너 뛰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배다리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도 어제 지도를 한번 주교를 찾아봤는데 다음 지도에서는 이 개천이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막 확대해야 정말 실로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천들이 다 주는 게 아마도 그 하구뚝과도 간척과 하구뚝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구뚝과 간척을 많이 하고 하구뚝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하천 이쪽이 내포의 하천들이 많이 사라지죠. 흔적들이. 그러지 않을 때는 이곳이 그러니까 넓을 땐 넓었고 좁을 땐 좁았을 거야. 아마 밀분이 들어올 땐 넓었고 뭐 이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배다리를 만들어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의 이 마을이 굉장히 요즘에 홍성에서 좀 띄우는 마을 같더라고요. 예, 여기에 굉장히 인터뷰도 많던데 그래서 기록을 봤더니 여기는 주교리 할 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배다리라고 설명하지는 않고요. 부교, 잔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나무를 연결해서 그냥 띄워놓는 겁니다. 강물에.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다니다가 물이 들어오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주교가 아니라 이제 잔교 또는 부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떠다니는 다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또 옛날에는 또 이게 틀 때는 여기로 아마 배가 다닐 정도였다면 배다리가 나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배다리를 놓을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있다는 건 여기를 배가 다녔다는 거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여기가 주교리 뭐 그 이후에는 뜬다리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 형성되는 게 아까 말했던 그런 도진 칠학, 대표적인 나루터 칠학. 여기에는 이쪽에 많은 그러니까 그 물류도 충분하고 그리고 상업도 발달하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장터와 이렇게 연관이 돼서 그게 다 지금 우리가 올 때 막 돌아온 것 같지만 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기침을 하셔서 얼른 끊어야 되거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주교리란 이름은 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공식적으로 잃었어요. 이름을 형살리로 이제 통합이 되는데 이제 우리 결성도 1914년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홍성군에 이제 편입이 되잖아요. 그 이전에 군 결성현이었는데 고전에 결성군이었고요. 더 예전에 결성현이었는데 처음에는 또 이 지역에 면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여기가 조선 후기까지는 용천면이었습니다. 결성군 용천면. 1895년 행정구역 개편 때는 결성군이 됐고요. 그때 이제 용천면이었는데 행정구역 14년 행정구역 개편 때는 결성이라는 이름이 아예 없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 용천면이 됩니다. 이 일대가 전부. 그랬다가 다시 이제 3년 후에 1917년에 결성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되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오늘날은 홍성군 결성면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 개편과 이름의 변화 이런 걸 또 겪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신금성으로 가겠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